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 일상 대화의 수준을 한층 올려줄 수 있도록 저랑 같이 10개의 외래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로 바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오늘 여기에 있는 10개의 단어를 배워볼 거고요. 워크숍, 시니컬, 뇌피셜이라고 요새 정말로 많이 쓰는데 이 뇌피셜 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프로모션, 모더니즘, 리워드, 로열. 이 로열에서 우리가 로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저는 이제 영국 왕실인데, 영국 왕실에 대한 재밌는 얘기 포함해서 네이티브 커리어 스피킹까지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간단하게 부담 없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첫 단어는요, workshop. 한국말로 워크숍이에요. 이 워크숍이라고 표시하는데 워크샵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죠. 혹시 워크샵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이 워크숍이라는 걸 실제로 해보기 전에 워크숍이 뭔지 잘 몰랐어요. 대학생 때 워크숍? 일하는 건가? work, 일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 입사를 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워크숍이라는 데를 간다고 했어요. 근데 1박 2일로 간대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어디 가서 일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배들이 거기 가서 일만 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갔더니 오전 정도에는 회사와 관련된 일 얘기를 하고, 오후부터는 그 래프팅 있죠? 이렇게 배 둥둥 타고 내려가는 거, 그거 하고 나니까 치킨도 시켜주고, 밤에는 고기도 구워주진 않았죠. 제가 막내였으니까 제가 구워서 대접해 드리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크숍이 노는 줄로만 알았더니 회사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게 또 노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워크숍은요, 사전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 및 아이디어 등을 교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세미나래요. 그럼 세미나는 뭐예요? 세미나도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사람들이 만나서 일과 비슷한 일을 한다로 1차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뉴스 제목들 한번 볼까요?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이 워크숍을 했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했을까요? 코로나19 극복 벤처농업 워크숍을 했대요. 학습 지원 워크숍을 개최했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요, 평소에 잘 안 보는 사람들 있죠. 유관기관 워크숍. 네, 우리 평소에 일할 때는 서로 안 만나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심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워크숍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평소에 같이 일을 하더라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아니면 이런 거요. 한 분기, 그러니까 끝났어요. 이 한 분기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나서 일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워크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워크숍에는요, 한국에서는 이 워크숍이 소풍이랑 비슷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네, 원래 워크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거지만, 혹시 집에서 자제분들이 엄마 나 1박 2일로 워크숍 갔다 올게 하는데 등산복장으로 간다거나 이런 거 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요, 회사에서 워크숍 간다 그랬는데 뭔가 술, 약 같은 거 먹고 간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워크숍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아랫줄에 있는 팀 빌딩이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팀 빌딩이 뭐예요? 이게 멋있게 말하면 팀 빌딩인데요, 한국말로 그냥 말하면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팀을 우리가 마치 build 하면 어떤 걸 짓다예요. 우리 여러분들 밖에 있는 거 다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걸 기반부터 쌓아서 올린 게 빌딩이죠. 그런 것처럼 팀의 정신, 우리 팀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있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팀의 정신을 빌딩하는 걸 팀 빌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거 래프팅 하면서 치킨도 먹으면서 서로 친해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업무할 때 도움받을 거 있으면 도움받고, 이런 것들을 팀 빌딩이라고 하고요. 자, 워크숍 요 정도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cynical이에요. 한국말로 보통 cynical입니다. cynical의 뜻은요, 냉소적인 내지는 부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냉소적인, 부정적인 느낌이 대충 오시죠? 자, 뉴스 한번 볼까요? lovely부터 cynical한 매력까지래요. lovely는 뭐예요? love, 사랑, lovely 하면 사랑스러운이에요. 뭔가 여성분이 사랑스러운 매력을 풍기다가도 어떨 때는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시니컬한 매력이 있다라는 기사인 것 같고, 시니컬한 악인 연기로 누군가가 호평을 받았대요. 그리고 시니컬한 눈빛과 표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시니컬 우리나라 말 그대로 뭐 이거 한문이죠. 냉소, 냉 뭐요? 냉탕 온탕 할 때 차가운 소, 미소 할 때 미소죠. 차가운 미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미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조금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 때, 너 너무 시니컬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뭐 기쁜 일이 있었을 때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그거에서 뭐 하냐? 뭐 아니면 뭐 슬픈 일이 있어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뭔가 시니컬한 거. 밑에 보면요, 돈 벌어서 뭐 하냐? 돈 벌어서 뭐 하냐? 그거 뭐 관자까지 싸들고 갈 거야? 아니면 돈 벌어서 그거 뭐 하냐? 그거 뭐 아파트 값이 돈 버는 속도보다 더 빨리 오르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조금 시니컬한 거예요. 그리고 뭐 요새 젊은 세대들이 뭐 취업도 포기하고 뭣도 포기하고 뭐 M포 세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전에 뭐 3포 세대다 해서 뭣도 포기하고 뭣도 포기하고 뭣도 포기했는데, 요새는 N포예요. N. 이 N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거 이야기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숫자, 그냥 numbers, 숫자들 집어넣을 수 있을 때 N이라고 해요. 그래서 N포, N가지, 뭐 딱히 찝을 수 없는 뭐 5가지, 6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포기했다. N포 세대라고 하는데, 이 N포 하는 사람들이 연애도 포기했대요. 연애 귀찮아. 귀찮기도 하고, 연애 돈 들어. 연애 시간 들어. 마음 아파. 이래서 야, 연애에서 뭐 하냐, 요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 좀 냉소적인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 시크라는 단어와 냉소적인 거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시크는 어땠어요? 좀 이제 도시적인 느낌이고 차가운 느낌이었지만, 요건 냉소적인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저 사람 되게 시크하고 매력있다 정도는 되지만, 저 사람 되게, 여기는 이제 시니컬한 매력이라고 써놨지만, 와, 저 사람 시니컬해서 매력있다? 이건 사실 좀 안 맞는 말이에요. 냉소적이고 세상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인데 매력있다? 좀 안 맞죠. 그래서 sick보다 조금 더 차가운 쪽, 냉소적이고 뭐랄까요? 염세주의라고 하나요? 염세주의적인 것들을 시니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야, 너 너무 시니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 그렇지 않아. 난 굉장히 사실 positive,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뇌피셜 이게, 저는 뇌피셜이 나온 지는 굉장히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라든지 개인끼리 하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데선 쓸 법한 이야기지만, 이 뇌피셜이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루기로 했고, 뇌피셜?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뇌는 대충 알겠어요. 뇌 머릿속에서 나온 거다. 뇌 피셜. 예,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뇌라는 단어랑 a fissure, 가장 아랫줄에서 하나 둘 셋 줄이요. a fissure, O-F-F-I-C-I-A-L, a fissure 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자, 뇌는 아니까 official 알아보면 되겠죠. official 하면 공식적인 내지는 공인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어떤 걸 발표한다거나 기업에서 어떤 걸 발표한다거나 뭔가 공식적인 서류나 문서 때문에 어떤 일이 딱 되어 있음을 공표하는 느낌이 바로 officia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한대더라. 뭐 예를 들면 어디다가 뭐 재개발을 한대더라. 그건 오피셜 아니에요. 네, 그건 소문이죠. 루머라고 해요, 우리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뇌피셜은요 그런 거예요. 딱 재개발로 예를 들면 어딘가 지역이 보니까 야, 여기 옆에 아파트들 엄청 많고 여기 재개발하면 딱 좋겠네. 재개발 10년 안에 되겠는데? 집 사자. 뇌피셜입니다. 내가 생각한 뇌피셜. 그 다음에 그런 뇌피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 명 모여서 야, 개발 한대더라. 한 대 하는 건 뭐예요? 루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는 하겠죠. 그 지자체에서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여기 재개발합니다. 꽝꽝꽝. 어떤 건설사가 할지 시공사 선정하겠습니다. 뭐 재개발 조합 설립하십시오. 뭐 이런 공식적인 발표가 나면 그건 바로 official. 그게 바로 오피셜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전에 개인이 뇌를 똘똘똘똘 굴려가지고 나온 생각을 바로 뇌피셜이라고 해요.
뜻도 그렇죠. 공식적 검증이 아닌 개인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볼게요. 청와대 전직 참모들 뇌피셜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요새 뭐 정치권에서 뇌피셜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건데 정치 얘기는 여기서 안 하죠. 상상은 자유지만 뇌피셜은 적당히 하쇼.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뇌피셜 말고 근거를 대세요. 이런 것들도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예를 들면 뭐 코로나는 언제쯤 끝날 거야? 왜? 코로나 저기 내년 한 상반기 정도면 끝날 것 같지 않아? 왜? 그러면 그냥 내 생각이야. 뇌피셜이야. 그냥 내 생각이야를 뇌피셜이야라고 대체를 해도 돼요. 실제로 이제 10대, 20대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아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대는 아닌데 앞으로 이 뇌피셜이라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들으실 거고요. 원래 사실 이 뇌피셜이 나오기 전에 옷피셜이라는 게 있었어요. 옷피셜? 네, 뭐냐면 그 축구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들 보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언론사가 뭐 대형 언론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MBC, KBS, SBS 같은 경우는 루머, 이제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어느 팀으로 이적한다더라 이런 게 거의 확정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언론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문을 자꾸 팔아야 되니까 인터넷 클릭을 자꾸 유도해야 되니까 전혀 없는 말인데도 막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인 메시. 이 메시 선수는 FC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클럽에서 평생 뛰었어요. 근데 갑자기 라이벌 구단으로 이적한다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이적하려는 팀의 유니폼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딱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럼 이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바로 옷피셜이라고 해요. 왜냐? 옷을 들고 찍었으니까. 옷을 들고 찍으면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옷피셜, 뇌피셜 그런 단어들이 official 이라는 데서 나왔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줄에 It's an official dinner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official, 공식적인 저녁 식사야. 네, 뭔가 만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official 이렇게 쓰입니다. 자,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서는요, promoti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promotion. promotion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뭐 정수기, 인터넷. 저도 전화 많이 오거든요. 이 인터넷 업체들이 굉장히 신기한 게 인터넷을 쓴지 3년이 다 돼갈 때쯤부터 각가지 인터넷 회사에서 저 인터넷 바꾸시면요, 저희 뭐 40만 원 현금으로 넣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 게 바로 프로모션이에요.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그런 뭔가 마케팅 활동 있죠. 뭐 할인해준다든지 뭐 1+1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 미국에서도 다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로모션은요,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치킨버거 2개 3,900원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답니다. 롯데리아에서요. 네. 또 어떤 데서 2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네, 우리가 싸게 팔고 할인해주는 건 이유가 뭐죠? 더 많이 잘 팔려고요. 또 광고하는 이유 뭐죠? 더 많이 잘 팔려고요. 그런 것들이 다 프로모션입니다. 조금 더 잘 팔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프로모션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실 때 그 판촉 활동이나 마케팅 활동보다 사실은 승진이라는 말로 쓰실 일이 더 많아요. 자, 이 프로모션이 제가 밑에다 써놨어요. 승진, 진급 내지는 승격이라고 써놨습니다. 뭐예요? 더 하나씩 올라가거나 더 잘 되는 거죠. 이 말이요, PRO, pro가 앞으로 향하다고 하는, 앞으로라고 하는, 앞쪽이라고 하는 forward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motion 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모션을 인식해서 작동하는 기계들도 있죠. 천천히 움직이는 건 뭐라 그러죠? slow motion이라고 하잖아요. motion 자체가 움직임이요. forward 앞쪽으로 motion 움직이는 거예요. 어쨌든 전진하는 거고 회사에서는 앞쪽으로 움직이는 게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승진 아니면 뭐 진급 이런 것들 프로모션이라고 많이 쓰입니다. 자, 프로모션 좀 아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입니다. 저도 모르게 강의하다 보면 막 이렇게 목청을 엄청 높이다 보니까 제가 다음번에 조용히 한번 강의해 볼까요? 이렇게 뭔가 성시경 씨처럼 달달한 목소리로. 네. 근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막 안 나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모더니즘 어디선가 막 나와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모더니즘을 알려드릴게요. 모더니즘이라는 거는요, 근대적 감각을 나타내는 예술 경향이라고 써놨어요. 근대적 감각? 쌤, 근대가 언제입니까? 근대는 뭐 중세 다음이에요? 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 서양 역사, 뭐 서양 미술, 서양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어릴 때부터 좀 있어서 책 같은 거 종종 읽어요. 근데 읽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모더니즘만 좀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중세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우리가 안 살아봐서 중세시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그 왕권이 있고 신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교황청이죠. 교황의 힘이 굉장히 셌던 시대가 있었고, 유럽 기준으로요. 교황이 국왕보다 힘이 더 세고 모든 게 종교의 율법에 따라서 정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권이 굉장히 탄압받았고, 뭐 문제 있으면 종교 심판.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한 것 같아. 마녀야. 돌을 던져라. 화형시켜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럽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산업혁명 같은 거 막 일어나잖아요. 야, 예전에는 신만 믿고 있었는데 신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이성적으로 머리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고 우리 이성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하다 보니까 기차도 굴러가네? 또 비행기도 날아가네? 산업 생산도 늘어나고 우리가 점점 잘 살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 답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머리, 합리성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시점쯤 나타난 예술의 경향, 예술의 사조가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모더니즘 전에는 정물화가 있어요. 딱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그럼 물병을 그냥 물 그대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누가 더 물병을 사진 찍듯이 물병으로 잘 그리느냐.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서 여기 물병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표현, 막 피카소 같은 사람들 나와서 막 이상한 그림 아니죠. 위대한 걸작들을 남겼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지금 보기에도, 이상한데,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게 우선 모더니즘에서부터 태동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보통 시대로 말씀드리면,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1920년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래요. 1920년대쯤? 그래, 서양에서는 새로운 예술사조가 있었구나. 그게 바로 모더니즘이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징인 무엇이 있었다. 모더니즘 문학에 기여한 어떤 거목이 있었다. 뭐, 이런 기사 제목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모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모던하다라는 단어예요. 가장 밑에 있는데요. 모던하다. 거기 건물 굉장히 모던하고 좋더라. 모던하다? 무슨 뜻이야? 제가 써놨죠. 도시적이고 감각적이고 심플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련됐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인테리어를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인테리어 방식이 있잖아요. 문 색깔도 대부분 다 비슷하고 벽지 색깔도 비슷하고 이런 걸 보고 모던하다고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미술관에 갔다든지 새로 지은 굉장히 신경 써서 지은 건물 같은 데 가면 딱 들어가면서 느낌이 오죠. 되게 멋있다. 세련됐다. 도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되게 모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많이 쓰이는 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예요. 이 포스트가 뭔지 예전에 배웠어요. 포스트 뭐였죠? 포스트 그 우유에 말아먹는 과자 포스트죠? 네, 그것도 포스트가 맞지만 포스트는 무엇 이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뭡니까? 모더니즘 다음에 나타난 예술적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더니즘이 나타날 쯤에 이성적이고 이제 과학과 그런데 근거 이성적이고 합리적, 개인주의적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제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900년대 초반에
1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합리적으로 자본가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 막 하고 그래서 이제는 합리성보다는 인간의 감성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개성, 다양성 같은 걸 인정해주는 예술이 더 각광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전혀 모르겠는 막 아이가 그려놓은 것 같은 그 뭐라고 하나요? 추상화 같은 거 막 몇십억, 몇백억짜리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그런 거 보시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개인의 감성과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것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요. 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제가 언젠가 또 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모던하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모던하다? 세련됐다. 아시겠죠? 뒷장입니다. 뒷장에는요, 우리 종종 쓰는 말인 rewa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ward. reward. 우리나라 말로 reward예요. reward는 뭐냐면 보상 내지는 어떤 거를 보상하는 것을 reward라고 하고 가끔 현상금이라고도 쓰입니다. 기사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 카카오 리워드는 시장 촉매제라서 규제를 안 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대요. 이 리워드가 뭐예요? 저도 가끔 보면 제가 이제 그 네이버 페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페이 같은 걸로 어떤 걸 결제를 하고 나면 카카오 페이는 이렇게 계란 같은 게 있어요. 계란이 빠직 갈라지면서 저한테 때로는 3원도 주고 3원이요. 때로는 많이 줄 땐 10원도 줍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어떤 활동,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상이라고 안 하고 세련되게 영어로 리워드라고 해버립니다. 리워드, 그 밑에 볼게요. 30일까지 리워드 제공 이벤트 진행. 제가 까지라고 써놨네요. 31가지의 리워드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답니다. 31일까지네요. 이게 31가지가 아니고 31일까지 리워드를 제공한 이벤트를 진행한대요. 자,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어떤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주는 것들을 리워드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니까요. 파격적 리워드 혜택 예고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리워드를 제가 방금 보상이라고 했죠. 보상이라는 말이랑 배상이라는 말의 차이 아십니까? 느낌 딱 오죠? 어떤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 어떤 거에 대해서 배상을 받았다.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요. 법률적으로는 이렇대요. 그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게 불법이 아닌 행위 있잖아요. 어떤 행위인데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 건 보상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재개발 말씀드렸지만 재개발하려면 그 토지를 사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국가에서 사야 돼. 그러면 국가가 그 토지를 주인한테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 길 같은 거 깔려면. 그거는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근데 국가든 뭐든 불법적인 일로 손해를 배상해야 될 일이 생기면 하는 게 배상이에요. 누군가 자동차로 나를 쳤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보상받아야 됩니까? 배상받아야죠. 내가 회사에서 주말에 나가서 근무했습니다. 그럼 회사가 나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죠. 보상을 해주면 되죠.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걸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합법적인 거, 배상은 뭔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 불법적인 걸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것을 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워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요즘 수없이 많은 리워드 앱들이 등장하고 있답니다. 리워드는 우리가 보상이라는 걸 알았고 앱은 뭐죠? 앱도 배웠어요. 여러분 유튜브 쓰고 계신 거 유튜브도 하나의 앱이죠.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app를 따서 앱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톡도 하나의 앱이고요. 이 리워드 앱이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보상해 주는 것을 리워드 앱이라고 해요. 볼까요? 밑에 보니까 제가 몇 개만 갖고 왔어요. 캐시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예요. 하루에 뭐 10분 이상 아니면 뭐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면 하루에 100원을 준답니다. 네, 누군가한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뭐 걸으면서 뭔가 있겠죠. 그래서 100원을 준대요. 그리고 캐시 슬라이드라는 게 여기 약간 좀 원조격인데 이 캐시 슬라이드라는 앱을 깔면 내가 그 핸드폰을 켜잖아요. 핸드폰 여러분 그냥 켜시죠. 비밀번호 걸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키시거나. 근데 그 핸드폰 켜실 때 켤 때마다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핸드폰 켤 때마다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이 핸드폰을 몇 번 켜고 그 광고를 본 횟수에 따라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열심히 보면 한 3,000원 정도 한 달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다 리워드예요. 내가 걷는 것들, 캐시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올리는 것들, 뭐 옆에 엠브레인 패널 파워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좀 더 적극적인 형태예요.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건데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궁금한 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길거리에서 하던 설문. 당신은 몇 살이십니까? 소득은요? 뭐 당신은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런 거 설문조사하면 돈으로 받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을 바로 리워드라고 하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제가 아까 그 왕족 이야기 해드리겠다던 로열이 나왔습니다. 이 로열이 로열 젤리 이거 들어보셨죠? 로열 젤리가 그 여왕벌이 먹는 꿀이 로열 젤리죠? 그죠? 여왕 그죠? 이 로열이라고 하는 게 국왕의 내지는 왕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면 그런 얘기 있었어요. 회사에 저기 딱 높으신 분들, 저분은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별로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지 하면 굉장히 많은 확률로 lawyer family예요. 그 lawyer, 회사에서 lawyer은 뭐예요? 창립주죠. 뭐 삼성으로 치면 뭐 이건희 회장의 일가 뭐 사위도 있을 수 있고 누구도 있을 수 있고 뭐 LG로 치면은 뭐 현재 구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회사를 소유하고 회사의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런 분들을 lawyer family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 lawyer family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lawyer family가 없죠. 근데 뭐 lawyer family 영국에는 있고요. 또 뭐 일본에도 있죠. 그래서 일단 뭐 한번 볼게요. 이 lawyer과 관련된 로열이 그래서 이게 어떤 광고 같은 데 많이 붙어요. 마치 왕들이 쓸 것 같은 좋은 겁니다 할 때 로열 어쩌고 저쩌고라고 많이 붙이고 기사 볼까요? 로열 패밀리 이야기 스웨덴 노르웨이 하루 3개 한정 로열 스위트 객실이에요. 우리가 스위트룸이라는 건 알죠. 스위트룸은 엄청 좋은 방 있잖아요. 하루에 막 몇백만 원 비싼 방. 근데 그거보다 뭔가 좀 더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앞에 뭘 붙였어요? 로열. 왕족들이나 묵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방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해리 왕자 부부가 로열 명칭 못 쓸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해리 왕자가 누굴까요? 네, 이 해리 왕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왔었죠. 이 해리 왕자는 영국의 왕자입니다. 영국의 왕자고요. 이 해리 왕자가 어떻게 했냐면 나 영국 왕실의 일원으로 사는 거 싫어. 떠날래. 해서 캐나다로 떠났었어요. 그래서 막 착착착 사진 찍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떠났다가 지금은 미국의 LA에 와서 뭐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해리 왕자라는 사람이 그 영국에서 아마 거의 군대에 10년 가까이 영국 군으로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을 만큼 뭔가 영국과 영국 왕실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컸었는데 결혼을 계기로 이렇게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나 왕자 안 할래. 왜냐면 해외 나가면 왕자로서 그 우리나라로 하면 뭔가 호적파는 느낌이죠. 왕자로서 누리고 있던 경호나 뭐 특권들 같은 걸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근데 왜 나가게 됐냐면 결혼을 했는데 이 그 해리 왕자가 제가 해리 왕자 가로쳐놓고 메건이라고 했는데 메건 마클이라고 하는 여성분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고 결혼을 하는 대상이면 보통 뭐 귀족이랑 결혼할 수도 있고 또 평민 중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는데 이 메건 마클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국에서 그 왕자랑 결혼했는데 그 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혈입니다. 아버지는 미국인이시고 어머니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그 미국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인이죠. 그래서 피부색이 달라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메건 마클은 원래 그 배우 출신이에요. 배우 출신이고 한 번 이혼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왕자인데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나이도 3살 더 많아요. 미국 사람의 우리 왕실은 그 뼈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혼혈이야.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한 게 사회적으로 뭘 비난하거나 누구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왕실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건 마클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 해리 왕자의 형인 윌리엄 왕자라고 또 있어요. 이 사람의 부인이랑 좀 사이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이애나비라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왕세자비가 다이애나비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이애나비가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그때 이 다이애나비의 남편이 바로 찰스 왕세자라는 분이고요. 제가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1920 몇 년생이니까 거의 100세가 다 되셨어요. 근데 아직 정정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 찰스 왕세자라고 40 몇 년생이니까 지금 70세가 넘으셨는데 여전히 왕이 못 됐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오래 살고 계셔서 그 찰스 왕세자라고 있고 이 찰스 왕세자의 부인이 바로 예전에 그 다이애나비였어요. 근데 이 다이애나비가 왜 인기가 높아졌냐면 찰스 왕세자가 다이애나비를 두고 바람을 핍니다.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펴서 결국에 다이애나비랑 이혼을 했고요. 이혼을 한 상태에서 다이애나비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찰스 왕세자가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찰스 왕세자는 그 바람 폈던 카밀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랑 재혼을 또 해버렸네요. 그래서 인기가 안 좋았고 이 찰스 왕세자의 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윌리엄 왕자랑 외국으로 나간 캐나다로 간 해리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집안 핏줄이 약간 좀 사랑에 되게 사랑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찰스 왕세자도 이 카밀라라고 바람을 폈다고 하는 분이랑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찰스 왕세자랑 원래 카밀라라는 분이 연애를 하고 있었대요. 연애를 하고 있다가 이 찰스 왕세자가 군대를 가려고 군대를 갔어요. 그 사이에 둘이 헤어지고 이 카밀라라는 분이 딴 사람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딴 사람이랑 결혼했고 찰스 왕세자는 돌아와서 다이애나비랑 결혼을 한 거예요. 서로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둘이 이렇게 돼서 그쵸, 이거 우리나라 드라마 아침 드라마 소재를 쓰면 좋을 것 같은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네이티브라는 단어고요. 제가 이제 한나라의 왕실이기 때문에 언어 표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native라는 단어고요. native라고 발음합니다. 우리 이 native라는 단어 친절한 대학에서 형용사 배울 때 한번 외웠던 적이 있어요. native의 뜻만 놓고 보면 태어난 곳의 내지는 토박이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흔히들 우리는 근데 이 native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native 원어민이요. native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한국에서 native라고 하면 미국에서 자란 아니면 영국에서 자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을 native라고 그냥 통칭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도 native예요. 우리 native 무슨 native예요? 우리는 Korean native죠. 한국어를 쓰는 한국에서 자란 native입니다. 한국어 배우는 사람한테 native는 우리가 되겠죠. 중국어 쓰는 사람 중국어를 쓰는 사람은 중국어 네이티브겠죠. 그래서 네이티브 하면 어딘가에서 모국어로 어떤 언어를 쓰면서 자라던 사람들을 네이티브라고 하고요. 네이티브는 쉬운 중국어로 말한다. 요런 책도 있고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야, 걔 영어 잘하더라. 걔 네이티브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이티브? 그렇죠. 어떤 걸 모국어로 해서 잘한 사람을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퀴즈 있어요. 요즘 종종 자주 쓰는 말인데요. 제가 밑에다 써놨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 무슨 뜻일까요? 자, 영어 네이티브는 영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영어를 모국어로 한국 사람이도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이 이민 가서 아이가 거기서 영어 쓰면서 자랐어요. 그게 네이티브예요. 디지털 네이티브는 뭘까요? 네, 우리랑 다른 세대예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디지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날로그였어요. 네, 친구를 찾으려면 집으로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 상현이 친구
철수인데요. 상현이 혹시 집에 있나요? 이 멘트가 있었어요. 이런 전화 많이 받아보셨죠? 그렇게 해서 친구를 찾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애한테 연락할 방법도 없고 뭔가 디지털로 결제를 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옛날은요? 전화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자라는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터치 스크린에 익숙해져서 유튜브를 혼자 알아서 켜서 유튜브를 막 하죠. 예, 이 디지털 세대에 익숙한 디지털 문화가 전혀 거부감이 없는 뭐 지갑 같은 것도 안 들고 이런 거 사실 무거워서 이거 뭐하러 들고 다니겠어요. 요새 사람들 이거 안 들고 다니죠. 크면서부터 영상 디지털 배워서 코딩 있잖아요. 프로그래밍도 막 하고 그렇게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 남았네요. 다음 장이에요. 그 다음 단어는요, career라는 단어입니다. career, 커리어예요. 커리어 뒤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붙죠? 커리어, woman, 커리어 우먼이 많이 붙죠. 커리어라는 거는요, 직업 내지는 직장 생활, 경력과 관련된 단어예요. 내 커리어상 그거 좋을 것 같아. 내 커리어상 그거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커리어 그냥 내가 만들어가는 경력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 계속 하다 보니까 커리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 회사 선배들 보니까 조금 나이 어리면 커리어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으면 이직도 조금 자유로워요. 자유로울 때 영어 잘하는 친구 보니까 이직 잘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대학 나와서. 근데 뭐 한 커리어로 10년, 15년씩 쌓으면 그 커리어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커리어 패스, 다른 커리어로 가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요. 밑에 기사 한번 볼까요? 누가요? 커리어 시즌 최다 득점을 달성했답니다. 커리어 최다 득점? 그렇죠. 그 선수가 프로로 데뷔해서 본인의 커리어 동안 10년 동안 생활을 했으면 10년간의 경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리어. 어떤 분이요? 커리어 우먼의 빛나는 퇴근길을 합니다. 커리어 우먼이 빛나는 퇴근길을 하려면 어떻게 차려입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나운서 사진이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하는 여성 커리어 우먼이 되겠고요. 효과적인 커리어 관리, 그리고 누군가가 제 커리어를 캐나다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도 내 커리어, 내 경력의 시작을 캐나다에서 하고 싶다. 고요. 사실 요거는 경력이라는 말은 커리어가 맞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캐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캐리어 아니고 커리어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해드릴까요 이제? 제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렇게 착각할 뻔했어요. 내가 아는 커리어가 틀렸나? 캐리어라고 하는 것도 맞나? 라고 해서 찾아봤던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캐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캐리어는 그거잖아요. 캐리어 뭐예요? 여행 갈 때 캐리어에다 짐 싸잖아요. 맞아요. carry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걸 운반하다요. 여기서 이걸로 운반하는 걸 carry라고 하고요. 운반하는 장치들, 운반하는 선박이라든지 그런 운송수단들을 carry라고 해요. carry 뒤에 er 붙여서 carrier라고 합니다. 항공사, 수송 차량, 항공모함 같은 것들 캐리어라고 하고요. 우리는 흔히 그 여행 가방 캐리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캐리어랑 커리어는 좀 구분해서 쓰시라. 커리어, 경력, 캐리어, 가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career path라는 거 나왔는데요. 커리어 패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path,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경력을 이어가는 길, 커리어 path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이요.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장엔 speak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peaking 뭡니까? 다들 아시죠? 말하기예요. speak, 말하다, speaking, 말하는 것, 말하기고요. 제가 그 밑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으실 만한 말들 가지고 왔습니다. speaking, 말하기입니다. listening, listening, listen, 듣다죠. listening은 듣는 거 말하는 거예요. reading, 책 읽는 거 reading 이고요. writing, 쓰는 걸 writ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영어의 네 가지 요소죠.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거예요.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grammar라는 거 있어요. grammar 뭐죠? grammar 문법이에요. 요건 좀 낯설 거예요. 그래서 grammar 문법. 그 밑에는요 vocabulary 뭐죠? vocabulary. 우리가 흔히 복화 이 앞에 있는 vocabulary 너무 기니까 앞에 있는 네 글자만 따서 복화라고 하는데 복화 뭐죠? 요건 단어예요. 어휘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오늘 사실 vocabulary 늘린 거예요. 여러분의 어휘력, 단어를 늘린 겁니다. 그 밑에는요 pronunciation. pronunciation 하면 발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peaking, 읽기, 말하기, listening, 듣기, reading, 읽기, writing, 글쓰기, grammar, 문법, vocabulary, 어휘력, pronunciation, 발음까지 여러분들 앞으로 좀 들으실 날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 나름대로 또 급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칭찬해 달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이 강의가 좋으셨으면 좋아요 나가기 전에 한번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제 강의 좀 많이 소개해 주세요. 요새 코로나라서 영어 공부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